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상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발전해 왔나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연료 문제입니다. 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화성포 14, 15, 17, 18, 19 이렇게 5가지 5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종 중에서 14, 15, 17은 액체 연료고 18, 19는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우주 공간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 로켓은 외부에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료와 함께 산화제를 실어야 합니다. 그럼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액체 연료, 액체 산화제를 별도로 싣고 이 통에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연소실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연소실에서 이것들이 만나겠죠? 그래서 이걸 연소를 시켜요. 그래서 뒤로 내뿜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체 연료의 경우에는 연소관 안에 고체 연료와 산화제가 미리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고체 형태로 섞여 있어서 이거에 불을 붙이면 이것들이 같이 이제 탁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조가 다릅니다. 액체 연료는 힘이 좋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엔진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연료와 산화제를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액체 연료로는 주로 등유, 하이드라진, 액체 수소 이런 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등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야, 등유 우리 주유소에서 쓰는 그런 등유 말하는 거 맞아요. 케로신이라고 하는데 등유를 정제해 가지고 씁니다. 이건 그나마 나은데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액체 수소는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맹독성 물질도 보관은 어렵죠. 그리고 관리도 힘들고 생산도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둘 다 폭발 위험도 매우 큽니다. 산화제로 주로 쓰이는 거는 불소, 질산, 과산화수소, 액체산소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 불소나 질산 같은 경우는 부식성이 강해요. 부식성이라는 게 뭐냐면 금속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통에다가 이걸 담아 놓으면은 녹아가지고 그냥 구멍 나가지고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 산소는 보관이 어렵고 폭발 위험도 큽니다. 그러니까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상온에서는 기체잖아요. 수소나 산소는 기체잖아요. 이거를 액체로 만들려면 극저온의 초고압으로 이걸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이 당연히 어렵겠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보면은 연료나 산화제 모두 만들기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유통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요 미사일 발사하기 직전에 로켓에 주입을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주입을 해놓으면 이거 뭐 금속통 다 녹아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걸 주입을 할 때 막 빠르게 주입을 하면은 이게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주입 속도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데 뭐 빨라야 30분, 길게는 뭐 하루 내내 24시간이 걸려서 연료를 주입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주 로켓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죠. 뭐 천천히 한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군사 무기로 치면은 매우 큰 약점이 되는 거죠. 급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연료와 산화제 주입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원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쓰다가 나중에 이 고체 연료 기반의 미니트맨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고체 연료가 그만큼 이제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일단 액체 연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앰플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28일에 북한이 화성포 8형이라고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앰플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발표를 해요. 이 앰플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앰플이라고 하면은 그 유리병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통과 배관 안쪽을 유리로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리는 부식이 안 되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북한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원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1960년대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R-36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할 때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그래요. 이 R-36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안 깨졌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폐기됐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이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할 때 아예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몇 년이나 보관할 수 있느냐? 5년까지 연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보관은 못하는 거죠. 고체 연료하고는 좀 다르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때 산소랑 이 만나가지고 이 연료나 산화제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 미사일은 진공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진공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뭐 아르곤 가스나 이런 걸 넣겠죠. 충전을 해 놓겠죠. 그래서 미사일 중에 보면은 통 속에 이렇게 밀봉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있고 그냥 노출이 돼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 노출이 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밀봉을 해 놓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소련에서 개발한 UR-100이라는 탄도미사일, 이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여기에도 이제 앰플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보관 기간이 최대 2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플 기술이 들어간 액체 연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명령 내리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고체 연료와 거의 동일한 신속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의 앰플 기술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앰플 기술이 있으니까 액체 연료만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체 연료도 씁니다. 고체 연료가 앰플 기술을 이용한 액체 연료와 다른가? 다르죠. 일단 엔진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고체 연료는 말 그대로 고체 그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그 고체 형태의 이 것을 그냥 통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구조가 매우 단순하죠. 액체 연료는 그 엔진 자체, 엔진 사진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걸 최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개발하면서 엔진이 너무 복잡하다, 저 엔진을 단순하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최근에 개발된 스페이스 X는 엔진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애초에 저게 가능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밋밋하게 생겼는데, 초창 그 일반적인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액체 연료가 앰플 방식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연료를 그 엔진을 만들어도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 이게 무기라는 게 원래 소모성이니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공들여서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끝낸다?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로켓을 재사용하잖아요.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키고 다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우주 로켓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미사일은 그것도 안 돼요. 미사일 쏘는데 미사일 쐈다가 탄두만 떨어뜨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착륙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액체 연료 미사일에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고체 연료를 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했죠. 이게 보면은 고체 연료,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개발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면 앰플 방식이 2021년에 개발됐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야, 고체 연료를 먼저 개발했는데, 고체 연료 엔진을 먼저 개발했는데 굳이 앰플 방식을 나중에 또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뭘까 생각해 보면 둘을 동시에 개발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둘 중에 뭐든지 먼저 개발된 거를 계속 양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 개발하고 있으니까 앰플 방식은 굳이 연구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고체 연료 개발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앰플 방식도 개발을 하는 거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그래서 고체 연료를 2016년 개발을 해요. 2016년 3월에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 이제 사진 같은 거 공개를 했죠. 현장에서 현지 지도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켓 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시 개발한 엔진으로 아마 북극성 1형을 개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북극성 1형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또 발사를 했고요.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로켓 공업이 액체 로켓 엔진으로부터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으로 확고히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즉 고체 연료 엔진을 처음에 개발을 해서 북극성 1형 만들어 봤는데 잘 되네? 2형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잘 되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쨌든 그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었어요.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등장한 건 2022년인데 2022년 12월 15일에 140톤 힘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140톤 힘이면 그 전에 했던 로켓 엔진은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온지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개를 했죠. 140톤 힘이면은 그 백두 엔진 이 80톤 힘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센 거고, 미니트맨 3도 81톤 힘이니까 미니트맨 3보다도 더 센 로켓을 개발을 한 거예요. 1.75배 정도 되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북한이 이 엔진을 가지고 화성포 18형과 19형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포 18형은 이 1단 로켓의 힘이 140톤 힘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화성포 19형은 그보다 더 크고 무거워요.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마 이 140톤 힘으로 그냥 했을까? 그러면 너무 느릴 것 같고 아마 두 개를 이어붙이지 않았을까? 혹은 보조 로켓을 달아가지고 출력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한의 엔진 기술 살펴봤고요. 다탄두 기술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거는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사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펜을 미사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쭉 날아가다가 분리가 되는데 탄두 하나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탄두가 여러 개가 우두두두두두 분리가 되는 그런 식이에요. 미국의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탄두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막판에 탄두 3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가들이 2020년에 등장한 화성포 17형이 다탄두 미사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커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렇게 큰 미사일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다탄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화성포 15형이 있는데 굳이 화성포 17형을 또 만들 이유가 있냐. 그러면 화성포 15형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뭘까? 다탄두겠지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2024년 6월 26일에 처음으로 다탄두 기술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나온 화성포 17형은 다탄두 미사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2024년에 다탄두 기술을 시험을 해서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화성포 17형을 다탄두로 개조를 했을 수는 있겠죠. 이제는 개조를 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일단 다탄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 미사일 1단 로켓에 3개의 탄두를 실어 쏘아 올렸고 3개의 탄두를 무사히 분리해 서로 다른 3개의 목표에 정확히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만체도 함께 탑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날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기만체였던 거예요. 북한은 이 미사일을 이제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 안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뭐냐면 멀리 날아가면 제대로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이제 물론 이제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3개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서로 다른 곳에 떨어지면 인공위성이 최소 3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아직 정찰 위성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까운 곳에서 떨어뜨리고 정찰기나 배를 보내가지고 미리 확인을 이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 합참본부에서는 다른 주장을 했어요. 북한의 발표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50km 정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해서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서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게 아니고 우리 다탄두 시험한 건데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북한이 기만과 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를 드냐면 원래 다탄두 미사일은 로켓이 하강하면서 탄두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비행 초기에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발된 거지 다탄두가 분리된 게 아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미사일이 화성포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인 거죠. 근데 미사일 밑에 보이는 화염의 모습을 보니까 고체 연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는 그 화염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액체 연료는 약간 연기도 적고 불꽃이 깔끔하게 약간 투명하고 맑고 투명하게 나와요. 근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화염 그 연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불꽃도 상당히 크고 이렇게 선명하게 맑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매우 밝고 선명하게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염을 보면 저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추정은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볼 때 북한이 액체 연료 미사일을 쏘는데 불꽃은 고체 연료로 나오네. 저거 사진 조작이네. 합성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합참의 발표가 약간 이상한 게 아니라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엉터리냐? 일단 첫 번째 다탄두 미사일은 원래 하강하면서 탄두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번엔 상승하면서 분리했으니까 이건 다탄두가 아니고 사실 그냥 폭발한 건데 속인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이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탄두가 되는지만 확인한 거지 진짜 다탄두 미사일을 가지고 시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탄두 미사일로 시험을 했으면 하강하면서 다탄두 분리가 되는 걸 시험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탄두 자체가 되는지만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상승 단계에서 일단 분리시켜 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의 시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북한의 시험이 대기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최종 시험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권용수 국방부 명예교수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 따질 때가 아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MIRV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IRV라는 게 그 다탄두 각계 유도 미사일 뭐 그런 뜻이에요. 또 합참 출신 전직 고위 장성이 조선일보 대담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을 놓고 보면 공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3장 중에 기만체 분리 사진을 보면 나선형의 비행운이 식별되는데 이는 기만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 주장이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 없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사진 보니까 야 이거 액체 연료 미사일 같이 생긴 건데 왜 고체 연료 연기가 나오니? 조작이네? 라고 하는 건데 액체 연료 미사일과 모양이 비슷하면 액체 연료를 써야 된다는 그런 뭐 법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로켓은 미사일은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저거 옛날에 액체 연료로 썼던 그 미사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고체 연료 미사일을 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북한도 고체 연료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약간 어거지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의 외형에다가 고체 연료로 교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외형은 대량 생산했으면 남아 돌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참이 내놓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트집 잡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차라리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하겠다는 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을 해서 시험했나 보네. 이게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북한의 무기 기술을 폄훼하고 낮춰보려고 어거지를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언젠간 시험할 걸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영원히 뭐 천년 만년 다탄두를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합참의 이런 자세가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왜 잘못된 자세냐면
합참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비공개일 거니까. 그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적의 예상되는 최대치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참은 정반대로 최소치의 위협에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저거 별거 아니야? 굳이 대응 안 해도 돼? 이런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네? 망했네? 이럴 거예요. 뭐예요 이 자세가. 자, 자세를 좀 바로 갖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탄두 미사일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다탄두 미사일을 왜 만드느냐, 사실 매우 당연한 얘기긴 한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를 날아가야 됩니다. 한 발 한 발이 매우 비싼 무기예요.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개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양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한 발 쐈는데 이게 한 발 한 군데 그냥 툭 떨어지고 끝.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로 여러 목표를 공격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로 날아가는 비행체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인공위성도 어떻게 띄웁니까? 로켓이 올라가가지고 인공위성을 한 개 띄우고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스페이스 X 보십시오. 이쪽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수십 개를 탑재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자기 궤도에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야 착륙해요.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양 한번 올라간 김에 여러 개를 싣고 올라가서 여러 개를 쏟아내자.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선진국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그 다음에 탄두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걸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급 기술, 고급 단계가 다탄두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가장 발전한 탄두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탄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탄두가 그냥 떨어지는 게 있고 떨어지면서 방향 제어를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뭐 각계 유도 제도립 비행체 뭐 그런 이름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고급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탄두만 많이 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두두두 쏟아지는데 엉뚱한 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탄두 기술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에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미국의 이 전술 탄도 미사일이죠. 에이테크스로 크림반도를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가 5발 중 4발을 요격했어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5발 중 4발이면 80%잖아요. 80%의 요격을 할 수 있다. 전술 탄도 미사일은 그렇게 되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격 성공률은 20%도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요격해보고 실패하면 실패했네 끝 이게 아니에요. 상승 단계에서 요격해보고 중간 단계에서 요격해보고 하강 단계에서 요격해보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해보고 이렇게 3중 4중으로 요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한 번쯤은 요격될 거 아니에요. 요격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런데 다탄두 기술을 이용해버리면 중간에 탄두가 여러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강 단계에서 갑자기 탄두가 여러 개가 돼요.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주로 요격은 하강 단계나 종말 단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격하려고 보니까 탄두가 여러 개네. 근데 거기 기만체까지 섞여 있네요. 기만체랑 탄두랑 레이더상으로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적외선상으로도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만체까지 다 요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요격 성공률을 매우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북한이 아마 이 다탄두 기술을 화성포 17, 18, 19형에 적용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18, 19형은 다탄두 기술 이후에 나온 미사일이니까 당연히 적용을 했을 거고 17형 같은 경우도
탄두 부분을 개조를 해서 다탄두를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탄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차량 이동식 발사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차 얘기를 하느냐? 미사일 싣고 다니는 차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바로 발사를 합니다. 미국은 그걸 못해요. 그걸 개발을 못했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발사를 합니다.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동하다가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뿐이에요. 자, 이 차량 이동식으로 하면 좋은 게 일단 적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격을 하기 어렵겠죠. 애초에 요격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를 알면 요격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궤적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어디서 발사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자, 그래요. 이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발사하는 차량을 뭐라고 하냐면 텔이라고 부릅니다. TEL 이렇게 불러요. 뭐 영어 약자죠. 이 텔을 만드는 기술도 미사일 못지않게 어려운 기술인데 일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체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몇 층짜리 아파트냐? 30m 뭐 길이가 30m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고층 아파트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런 거를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럭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바퀴도 엄청 많습니다. 바퀴가 뭐 지네발처럼 쫙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트럭이 일회용 트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하면 트럭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미사일 또 싣고 와서 또 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사일 발사할 때의 고열과 진동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게 도로로만 달리면 도로가 파괴되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나 들판도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러시아에서 만든 이 텔 차량 보면은 막 강 속으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좁은 도로에서는 얘가 달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좁은데 구불구불하고 막 교차로 나오고 이래버리면 뭐 회전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큰 길이가 일단 30m나 되는 차량이 회전 반경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 차가 심지어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 수 있는 정도로까지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기동력 이 줘야 됩니다. 회전 반경이 작아야 돼요. 아마 이제 북한이 초기에 텔을 공개를 했을 때 국내 전문가들은 아 저거 중국산이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산 차량을 수입해다가 개조한 걸 거다. 그 군용 말고 그냥 민간용 뭐 트럭 이런 걸 수입해다가 개조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성포 17형 차량을 보니까 바퀴가 11축인데 바퀴가 11축인 차량이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텔 차량을 북한이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것도 중국산 수입해가지고 뭐 개조했네 수준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아니면 중국산 차량을 수입해서 개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습득해가지고 더 큰 걸 더 좋은 걸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기술력이 대단한 거죠. 그게 뭐 아무 기술력이나 되겠어요? 카센터에서 그거 수입해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자 봅시다. 예전에 2017년 12월 25일자 시사인의 기사에 이런 게 있네요. 그 남문희 기자, 대기자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동식 미사일을 싣는 차량의 최대치가 보통 바퀴가 8개짜리다. 8축 차량만 해도 기동성에 제약이 있다. 회전 반경이 커 웬만한 도로에서는 주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 텔 차량은 너무 커서 기동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북한이 공개한 그 화성포 17형 발사 차량 운행하는 거를 보면요. 회전 반경이 의외로 작아요. 그냥 일반 트럭하고 비슷한 맞먹을 정도로 회전 반경이 매우 작습니다. 폭이 10m 가량인 도로에서 90도 회전을 하는데 이게 돼요. 어떻게 이게 되지? 보니까 바퀴가 트럭이 보면 트럭 운전할 때 이렇게 핸들 틀면 맨 앞바퀴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제 덤프 트럭 같은 경우 바퀴가 이제 4축짜리 덤프 트럭 있어요. 큰 거.
그런 거는 앞에 두 축이 이렇게 바퀴가 틀어집니다. 각도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런 이제 텔 차량 같은 경우는 막 8축, 11축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바퀴가 앞에 맨 앞에 있는 바퀴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끝까지 돌고 심지어는 맨 뒤에 있는 바퀴도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제자리에서 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차가 커서 주행하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영상에 이제 다 나오진 않는데 뒤쪽도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왜냐하면 다른 중국에서 만든 텔도 다 앞뒤가 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퀴축이. 아마 이제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분야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가 독일 회사래요. 독일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9축 중에 7축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11축 중에서 7축을 회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3개가 아마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뭐 이건 세계 최고 기술력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량을 설계하려면 바퀴마다 회전 각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래요. 오스트리아의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가 2020년 10월 16일에 보고서를 냈어요. 북한의 신형 ICBM과 수송 트럭,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여러 축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운전할 수 있게끔 미사일 발사 차량 조종 체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도전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건 또 이제 매우 특이한 얘기인데, 2022년 11월 21일에 화성포 17형 개발 관련 과학기술자, 노동자 일꾼이 공동 명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대차의 자행화 문제와 지하 발사장 준비 문제를 지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행화는 북한에서 이제 쓰는 건데, 스스로 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원래 스스로 달리는 거죠. 스스로 달리지 않는 자동차, 그건 자동차가 아니죠.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 여러분, 이제 트레일러를 우리가 그 긴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트레일러라고 보통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앞에 차량 부분을 트랙터라고 하고 뒤에 달려 있는 그 끌려가는 거를 트레일러라고 하거든요. 이 트레일러는 말 그대로 바퀴만 달려 있는 거예요. 배로 치면 뗏목 같은 거죠. 엔진이 없이 떠 있기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트레일러를 하는데, 그거 말고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앞에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자행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포라고 부르는 것도 북에서는 자행포라고 불러요. 포가 이렇게 스스로 굴러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자주포라고 부르고 북한은 자행포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발사대차의 자행화라는 건, 이제 발사대차는 당연히 이제 엔진이 탑재돼 가지고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하 발사장 준비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텔 개발도 직접 지도했는데,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지하 발사장 준비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하 발사장.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죠. 미국에서 이제 지하 발사장에다가 미니트맨 3를 잔뜩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지하 발사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하 발사장 하면은 지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텔 기술이 이미 있는데 굳이 지하 발사장을 또 왜 쓰지? 고정식은 위치가 노출되면 끝장인데. 그건 이제 미스테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모종의 핵 미사일 전략이 따로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하 발사장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속에 어디 골짜기에서 갑자기 그 단거리 미사일이 올라와요. 근데 그 화염 옆으로 퍼지는 V자 모양으로 화염이 퍼지는데, 이게 지하 발사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지하 발사장을 만들어 놨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그런 식으로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유리해요. 산악 지역은 예를 들어 어느 골짜기에다가 지하 발사장을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골짜기를 때리지 않고서는 그 지하 발사장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핵으로 공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핵폭탄이라는 것도요, 옆 골짜기에 핵폭탄이 터지면은 이 골짜기에는 피해가 없어요.
방사선 낙지는 좀 떨어지겠지만 지하 발사장이야 뭐 방사능 낙지 떨어지는 게 뭐 신경 씁니까? 위에 두터운 차폐막이 있는데. 그래서 산악 지역이 핵 공격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에 핵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골짜기마다 핵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다 초토화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대도시 외에는 사실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여러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발전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보고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답변 드리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답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남북미 무기열전은 자주시보와 촛불전진 두 채널에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